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12월 29일 2024년도 마지막 주말 시간입니다. 못다한 시간과 못다한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울한 일들도 지난날 시간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무리하시는 동안에 내년을 위한 도약의 시간으로서 많은 결과와 좋은 과정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주변에 또 많은 모임이 있으실 텐데 건강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혼란한 시기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사건 소식인데요. 제주항공의 추락 사고라고 볼 수 있겠죠. 사상자와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도움이 좀 되시기 바라고요. 저 역시 연말이다 보니까 말을 해야 될 일도 많고 몸을 써야 될 일도 많다 보니까 목소리가 다소 조금 클리어하게 들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금값이 내년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소식부터 짚어보고 있습니다. 금값이 내년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월스트리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들이 보도를 또 하고 있는데요. 28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인 JP모건과 골드만삭스, 시티그룹은 2025년도 금시장 전망에서 금값 목표의 가격을 온스당 $3,000로 제시를 하면서 귀금속, 원자재 가운데의 투자 성과가 가장 유망한 자산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소리이죠.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의 가장 유망한 자산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소금이었지만 금이죠. 국제 금값은 올해의 랠리를 지속하면서 10월 말 온스당 $2,800 선까지 올랐다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의 대선 승리 이후에 조금은 주춤하면서 조정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비록 가격이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뉴욕 상업거래소에서는 금 선물 가격이 올해 들어서 27일까지 약 27%가 올라서 같은 기간 스탠다드 & 푸어스 500 지수 상승률인 25%를 앞질렀다는 겁니다. 올해 금값의 상승률이 2010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10%대의 중반의 상승세를 추가로 이어갈 것이라는 게 이 월스트리트의 주요 투자은행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라고 합니다. JP모건의 수석은 금이 여전히 향후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해지 자산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기대와 낮은 금리가 내년에 금값 상승의 잠재적인 배경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지정학적인 위험 요인인 중동 사태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금값의 지지 요인이라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죠. 하나는 중동의 사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사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대한 내용이 가장 크게 지정학적 위험 요인으로 지금 꼽히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노벨상의 수상자가 섬뜩한 경고를 하고 나왔는데요. 30년 안에 어쩌면 인류가 멸종의 시장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인공지능 AI죠. 인공지능의 대부라고 불리우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교수가 기술 발전으로서 인류가 30년 안에 멸종할 가능성이 10%에서 20%로 높아졌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27일 영국의 가디언에 따르면 힌턴 교수는 BBC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인류의 존망을 가를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이같이 우려를 한 겁니다. 힌턴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술 변화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라며 AI로 인해서 30년 이내에 인류가 멸종할 가능성은 10에서 20%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기술 발전이 인류의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확률은 10%라고 봤었던 과거의 그의 입장보다 더 암울해진 전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우 강력한 AI 시스템에 비하면 인간은 유아에 불과하다 라며 우리는 3살짜리 아이처럼 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비교 평가한 거죠. AI에 비한다면 우리 인간은 3살짜리 아이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20년 이내에 사람보다 똑똑한 AI가 개발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무서운 전망이라고 이 힌턴 교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따라서 기술 개발의 속도가 자신의 예상보다 매우 훨씬 빠르다며 정부의 규제의 필요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슬로우 다운 하자 뭐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힌턴 교수는 AI 기계 학습 즉 머신 러닝의 기초를 확립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올해의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과학자라고 합니다. 2018년에는 컴퓨터 과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우는 튜링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AI 분야의 개척자로 불리며 2016년 구글에서 부사장까지 지냈지만 지난해에 회사를 퇴사했다고 합니다. AI의 위험성을 공개적으로 경고하면서 내부 고발자다라고도 불리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좀 황당한 얘기이기도 하고 퍼센트가 상당히 높다라고 해서 터무니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간단하게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한 게 채 20년 정도가 안 되죠. 그전에는 그냥 전화기, 들고 다니는 전화기 정도의 기능이었는데 지금은 손에 들고 다니는 전화기로 못하는 게 없는 세상이죠. 그런데 AI의 기술로 인해서 음악을 만들고 미술을 획득하고 또 지식을 획득하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한간에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제 사이보그 또 로봇이라는 생각하는 로봇이라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 현실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노벨상을 받은 이 교수의 그리고 물리학상까지 받은 과학자의 얘기를 너무 무시할 거는 아니고 조금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경제의 형태가 우리의 가게 살림의 형태가 어떠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여유로우십니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의 70% 이상은 즉 10명 중에 7명이죠.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현재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줄이는 품목의 순서가 좀 나오고 있는 데이터를 얘기하고 있었던 기관이 있는데요. 한번 참고적으로 들어보시죠. 한국 사람들의 10명 중에 7명은 올해의 체감의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은 경기 악화가 지속될 경우에 해외여행, 호캉스 등 여가 부문의 소비부터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29일 데이터 컨설팅 기업인 주식회사 PMI가 전국의 20세부터 69세의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올해의 체감 경제 상황이 나쁘다라는 응답은 72.6%로 집계가 됐습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체감 경기에 대해서 더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20대와 30대는 각각 60.2%와 66.9%가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40대는 73.2%, 50대와 60대에서는 각각 81.9%, 81%로 나타났습니다. 악화한 경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는 응답자의 68.4%는 올해 소비를 줄였다라는 응답을 합니다. 저축을 줄였다라는 응답은 23.7%, 부채가 오히려 늘었다라는 응답은 15.9%였습니다. 반대로 투자를 늘렸다라는 응답은 11.2%에 그쳤고요. 연령대로 한번 살펴보면 소비를 줄였다라는 응답은 50대하고 6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채, 즉 빚이 늘었다는 응답은 40대에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투자를 늘렸다는 항목에서는 20대, 30대에서 높았고요. 경기가 악화할 때에 우선적으로 줄일 소비의 항목은
해외여행, 호캉스 등 여가 활동이라는 응답이 50.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의류, 신발 등 패션 용품이 46.2%. 지금 대한민국이 금년도 하반기에 홈쇼핑, 인터넷에서 가장 안 팔린 게 겨울 패딩류의 옷들, 그리고 신발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걸 가장 줄이고 있다는 거죠. 배달 음식이 41.8%, 가방과 시계 등 패션 잡화가 38.8%, 스마트폰과 태블릿, 노트북 등 IT의 제품을 32%,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이 29.5%, 화장품, 향수, 뷰티 제품이 28.5%, 렌탈하는 렌탈료, 구독료 등 정기적으로 나가는 결제를 26.8%, 커피와 차 등 음료가 22.5%, 과일, 생선, 채소, 육류 등의 식품이 16.7%, 담배가 13.2%. 제가 왜 웃었냐면 앞에 제가 열거를 해드린 음식들은 거의 필수로 먹어야 되고 우리가 늘 먹는 음식들인데 그 가운데 담배도 13.2%가 들어있네요. 쌀, 빵, 면 등 기본 식료품이 11.2%, 화장지, 생리대 등 생활용품이 6.7%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지와 생리대의 이 생활용품을 어떻게 줄일까요? 안 쓸 수 없는 건데 그렇다고 뭐 신문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세상인데 이건 조금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만 반대로 소비를 줄이기 어려운 항목은 쌀, 빵, 면 등 기본 식품이 49.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관식으로 우리가 먹는 과일, 채소, 생선, 고기 등 식품이 42.7%, 커피, 차 등이 27% 순이었습니다. 소비를 줄이기 어려운 항목에 또 담배는 빠졌네요. 술도 빠지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들하고의 생활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줄이려고 하는지 한번 또 참고적으로 짚어봤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현재 북한의 일기장, 북한군의 일기장이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요. 그 일기장 내용이 이슈입니다. 사실 그 일기장은 당연히 한국말로 써 있죠. 그런데 이 범죄자 출신들이 러시아로 파병이 된다라는 정황이 좀 담겨 있다 그래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사망을 한 한 북한군 병사의 일기장이 공개가 됐는데요. 해당 일기장 안에는 북한이 범죄자 출신을 러시아로 파병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28일 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수전사령부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사망을 한 북한군 하급병사 정경홍의 일기장을 공개했습니다. 정경홍은 일기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대 주임 상사로 진급할 기회라는 축복이 주어졌지만 당의 사랑도 저버리고 최고 사령관 동지에게 배은망덕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라며 제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조국은 나에게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줬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또 이곳에서 승리하고 조국으로 돌아가면 어머니 당에 청원할 것이라며 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당에 무엇을 청원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얘기 내용이 확실한 증거는 아니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병사 중에서 일부는 사면이나 가명 등을 약속받은 범죄자 출신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정경홍은 한국의 이병 계급으로 소개가 됐지만 소대 주임 상사로 진급할 기회가 있었다고 언급을 합니다. 군 경력이 짧지 않지만 특정 사정 탓에 이병으로 강등당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군도 편지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단순한 병사가 아닌 엘리트 전투병을 러시아에 파병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날 우크라이나군은 정경홍의 일기에 앞서서 그가 작성한 편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우리나라
한국에 북한과 남한이 나눠져 있을 뿐이지만 우리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안쓰러운 얼굴의 모습, 그리고 결국은 사망을 했죠. 너무 부상 정도가 심해서. 저 이국 만리, 정말 수만 킬로 떨어진 곳에서, 낯선 땅에서 이 추운 겨울에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극히 좀 슬프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러시아의 오인 사격이다 라고 해서 푸틴의 대통령이 처음으로 사과를 한 일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여객기 사고가 있었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 발생한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서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에게 사과를 했다라고 타스, 로이터, AF통신이 28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그때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대하고 부딪히면서 추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추락하는 장면을 저도 영상으로 같이 보여드렸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고가 난 비행기 동체에 많은 총탄 자국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추측을 하고. 그런데 이례적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재까지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을 때마다 일제히 부정을 하고 사과 같은 건 없었는데,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겁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알리예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로 러시아 영공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서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이번 통화에서 러시아가 여객기를 격추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크렘린궁은 사고 당시에 러시아 방공망이 우크라이나 전투 드론을 격퇴하고 있었다고 밝혀서 사실상 책임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드론으로 오해를 하고 발포를 해서 사고가 난 거죠. 러시아가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서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도 전화를 해서 이번 여객기 추락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애도를 표했다라고 크렘린궁은 전하고 있습니다. 크렘린궁은 두 정상이 추락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락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밝히고 있고, 아제르바이잔 항공 J2 8243편의 여객기는 지난 25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출발을 해서 러시아 그로즈니로 향하던 중 갑자기 항로를 변경해서 카스피해를 가로질러 동쪽으로 건너간 뒤에 카자흐스탄 서부의 악타우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중에 추락을 한 겁니다. 여객기에는 아제르바이잔인이 37명, 러시아 사람들이 16명, 카자흐스탄이 6명, 키르기스탄이 3명 등 67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에 3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러시아 측은 여객기가 세대와 충돌을 했다고 밝혔었고, 그러나 추락 지점이 항로에서 크게 벗어났으며 여객기 기체에 많은 구멍이 뚫린 점 등으로서 미루어서 세대가 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 또 다른 결론과 사고의 판단 그리고 조사 내용에 따른 사과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는 돈독한 관계이죠.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조금은 부딪히는 의견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중에서 H-1B 취업비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결국은 트럼프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한테 손을 들어준 일이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들어둘 만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 분들도 취업비자 또 기술과 기능직에 대한 H-1B를 많이 고려하고 또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전문직 외국인 비자 정책을 두고 벌어진 진영 내의 다툼에서 정부 효율부 수장인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해외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비자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머스크와 미국인이 일자리가 우선이라는 메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이 메가 세력이 충돌을 한 가운데 트럼프가 머스크를 지지하고 나선 겁니다. 보수 진영 내의 실용과 이념의 대결에서 트럼프가 실용에 손을 들어줬다
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28일 현지 시간으로서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고숙련 외국인에게 부여가 되고 있는 비자인 H-1B의 신봉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나는 내 부동산에 많은 H-1B 비자 노동자를 가지고 있다. 나는 H-1B의 신봉자였다. 라며 H-1B 비자는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항상 비자를 좋아했고 항상 비자를 찬성해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정부 효율부 공동수장으로 지명한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 프로그램을 옹호하고 이민에 반대하고 있는 메가 지지자들이 격한 논쟁을 하는 와중에 나온 겁니다. 해당 논쟁은 트럼프가 지난 22일 인도계의 IT 전문가 스리람 크리슈난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의 인공지능 AI 수석 정책고문으로 임명하면서 촉발이 됐었고, 크리슈난은 지난달 소셜미디어의 X에 기술직 이민자들에 대한 영주권 상한선을 없애는 것은 대단한 일이 될 것이라고 적었는데 메가의 세력은 이를 문제 삼은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메가 세력 쪽의 노선을 타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나는 H-1B 비자를 사랑하고 나는 그에 대해서 찬성하라고 옹호하고 그 비자는 위대한 비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결국은 트럼프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 쪽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한국에서 식당 안에서 중국인들이 한국 커플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화가 난다 그랬고 여러분들도 화가 난다고 하셨던 일, 그 일에 대해서 서경덕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죠. 옛날에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화딱지가 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한국인 남녀가 서울 한복판에서 중국 사람들의 무리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라고 호소를 했죠.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서 교수는 29일 자신의 SNS에서 당시 방송 화면을 올린 뒤 한 방송을 통해서 소개된 것을 많은 누리꾼들이 제보를 해줘서 알게 됐다라면서 이것은 정말로 선을 넘은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서 교수는 한국인 커플이 처음에는 직원을 통해서 밖에 나가서 담배 피우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후에 바깥에서 담배를 피우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실내 흡연을 이어갔다고 하면서 관련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어서 다시금 이 커플은 나가서 담배를 피워달라고 말을 했더니 심한 욕설과 함께 한국인 남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서 집단 폭행을 했고 한국인 여성 역시 머리채를 잡아당긴 채 끌려나가고 발에 차이기도 했다라고 한다면서 설명을 합니다. 서 교수는 한국 내 식당에서의 중국인들 실내 흡연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며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식당에서도 중국 여성의 주변에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자담배를 피워서 논란이 된 바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그는 중국인들은 다른 나라에 거주를 하거나 관광을 할 때 기본적인 법을 지킬 줄 아는 인성부터 먼저 갖춰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좋은 본보기를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얘기에 저도 강한 동의를 하는 쪽인데요.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실수일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의 나라 땅에 와서 관광을 하던 살려면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인데 한국인들이 그렇게 잘난 줄 알아? 네가 그렇게 잘났어? 내가 담배 피우는 거 왜? 이따위 식의 말을 하게끔 내버려둔 건 대한민국의 국민을 다 무시한 거지 않습니까? 베트남에서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인 3명이 업소 주인을 살해하고 도주를 했습니다. 현지 시각 28일 새벽 베트남 호찌민의 번화가인 일군 지역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한국인 3명이 둔기 등으로서 한국인 업소 주인을 숨지게 하고 40대 교민 직원을 중태에 빠뜨렸습니다. 30대들인 가해자 중에 한 명은 현지 공안에 붙잡혔고 나머지 2명은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현지 교민은 환각성 물질을 이용하던 가해자들이 업소의 베트남인 직원을 때려서 주인이 말리자 주인을 해쳤다라고 들었다며 전하고 있습니다. 또 가해자들이 경기도 평택의 일대에서 활동을 하는 조직폭력배라는 얘기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교민사회에 퍼진 영상에는 해당 업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문신을 한 젊은 남성 3명이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둔기로 마구 폭행하는 모습까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화가 납니다. 일본의 한 성형외과 의사가 도덕적이지 못한 짓을 해서 문매를 맞고 있는데요. 일본의 한 성형외과 의사가 카데바, 이 카데바가 뭔지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카데바라는 단어는 연구를 목적으로서 기증이 된 해부용 시신을 말합니다. 카데바. 이따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외우셨는지 안 외우셨는지. 해부용 시신을 촬영한 기념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게재를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최근에 일본 공영 NHK에 따르면 도쿄에 있는 성형외과 원장 구로다 아이미는 지난달 29일 괌에서 실시된 해부학 연수 사진을 자신이 운영하는 SNS와 블로그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신선한 시신을 해부하러 갑니다. 라고 말을 하며 수술복을 입은 다른 의사들과 함께 손가락으로 V를 가리키며 촬영을 한 셀카를 공개한 겁니다. 시신을 뭐라 그런다고요? 모르시죠? 카데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fresh 카데바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CADAVER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어서 해부실에 카데바 머리 부분이 여럿 놓여 있는 사진을 올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문제의 말인데요. 사진이 문제지만 머리가 정말 많네 라고 평을 한 겁니다. 문제는 그가 올린 사진 몇 장의 카데바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채 공개가 된 겁니다. 일본에서 실습에 사용되는 카데바 대부분은 포르말린 등으로 방부 처리한 상태로 사용하기 때문에 신원을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날 해부 실습은 미국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별다른 방부 처리가 되지 않아서 충분히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이날 연수를 주최한 히가와 키에이 사무국장은 의사들의 실력을 향상하기 위한 차원에서 촬영이나 의사끼리의 공유를 허가해 왔지만 카데바 사진과 현장을 SNS에 올리는 행위는 윤리상 문제가 있다며 유감을 표한 겁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카데바 기증에 동의한 유족들에게 실습 관련 정보 전달을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츠시 카데바 협회 사카이 게노 이사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족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해부 현장의 모습이 공개되는 일을 절대로 없애야 한다면서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도 있다고 비판한 겁니다. 비판이 쏟아지자 이 구로다는 지난 23일 사과문을 올리고 사진과 영상을 모두 삭제했는데요. 무연고 시신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좋은 의도로서 내 시신을 다른 후대의 의대 교수나 의대에 진학을 하고자 하는 많은 젊은 똑똑한 청년들을 위해서 기증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내 가족이나 내 시신이 이러한 형식으로 보여지게 되고 이런 형식으로 취급이 됐다면 기분이 좋을 사람이 있을까요? 인도의 한 남성이 사망을 한 이유가 미신 때문에 사망을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인류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면서도 샤머니즘 같은 게 아직 있죠. 살아있는 병아리를 삼키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미신을 믿은 한 인도 남성이 목숨을 결국 잃었습니다. 28일 인디아 투데이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에 인도 중부의 차티스 가르주 킨드칼로 마을의 한 가정집에서 아난드 야다브라는 35살의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야다브는 목욕 후에 현기증을 호소하면서 실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야다브는 결국 사망을 했고 의료진은 부검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야다브의 목 부위를 절개하자
그 속에서 숨이 붙어 있는 상태의 길이 20cm의 병아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후엔 병아리도 죽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부검의는 병아리가 야다브의 기도와 식도를 모두 막아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의사는 15,000건이 넘는 부검을 해봤지만 이러한 사례는 처음이라면서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고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야다브와 아내는 수년간 불임으로 고생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무속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는 병아리를 삼키면 임신을 할 수 있다는 무속인의 말을 듣고 이를 따라하다가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세상에 사는 사람들마다 종교도 틀리고 사는 지역 습관도 틀리고 관습과 문화가 다 틀리긴 합니다만 생각해보면 모를까요? 세상에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의 여객기의 사고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남은 주말 시간 멋지고 행복하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